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박정희 모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정희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뭐 여러 가지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걸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그것은 그 당시 6, 70년대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들과 또 맞닿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실 제1차 5개년 계획에서 자금을 2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모집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 2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 돌파구로 나온 것이 바로 이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게 있었죠.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 1962년 10월에 김종필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죠. 중앙정보부장과 오하라가 협상을 타결하게 됩니다. 그 김종필 오하라 메모라고 해서 협상이 타결되게 되고, 원래 그 일본 같은 우리나라 1951년부터 사실은 이 한일국교 정상화 관련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한일국교 정상화 회담을 통해서 요구했던 것이 20억 달러였어요. 20억 달러 어치 어떤 그 배상금을 받기를 원했었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억 달러어치의 그러니까 대일 청구권이죠. 네, 대일 청구권 명목으로 한국이 주장한 것은 20억 달러였고, 한국은 20억 달러였고, 일본은 2천만 달러, 그러니까 20억 달러의 한 1% 정도만 인정을 했습니다. 이 2천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예금, 일본 은행에 꽂아두었던 예금이나 아니면 연금, 보험 이런 것들 정도를 다 합해 보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은 한 2천만 달러 정도고, 너희들이 말하는 2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라고, 이 계획이 상당히 컸죠. 대일 청구권과 관련된 것이 컸고, 그래서 한 10년 이상, 110년 이상 1200회 정도의 회담이 개최됐었는데 다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되고, 김종필 오하라 협상이 타결됐을 때 일본이 약속한 자금은 무상 원조 3억 달러, 3억 달러 더하기 공공 차관,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거 2억 달러, 그 다음에 민간 차관 3억 달러를 약속합니다. 네, 약속해서 총 한 8억 달러 정도를 이때 가지고 오거든요. 8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20억 달러 중에 이 한일국교 정상화, 이게 이제 1965년에 이제 비준이 되거든요. 네, 국회 비준이 되고 65년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이게 여기 20억 달러의 어떤 자금, 해외 자금이 모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64년도에 월남 파병을 하거든요. 월남 파병, 우리나라가 이제 월남
파병을 결정을 하게 되고 베트남에서 엄청나게 그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됩니다. 수출 거기서 이제 베트남에서 일정한 사업 뭐 수송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게 되고 여러 사업 이제 수출이 뭔가 대규모 해외 수출이 뭔가를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배우게 되고 이때 얻은 경험이 나중에 이제 그 70년대 중동 건설 사업에서 우리가 활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때 그 베트남 특수 월남 특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여기서 엄청난 외화가 벌어들이게 돼요. 그래서 한 10억 달러 정도의 외화가 이때 이제 모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명철 회장이 한 2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모집하자 외화를 벌어 자금을 모집한 다음에 그걸로 뭐 1000개의 공장을 짓고 그거를 대기업들한테 맡겨가지고 결국에는 한 500만 정도의 그 고용을 창출하자 그걸 통해서 농업 인구들이 도시로 유입되도록 만들자 했던 그 탑다운 방식의 대기업을 육성시키면 그게 뭔가 이 낙수 효과가 발생을 해서 이 국가 경제 전체가 자립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 하나의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억 달러 어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이 되게 돼요. 예, 모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월남 파병이랄지 아니면 뭐 이런 그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죠. 예, 그 한일 국교 정상화와 관련된 저 김종필 오하라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많은 뭐 야당 정치인들이나 대학생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고 그게 급기야는 1964년 6월에 6.3 사태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걸기를 하는 6.3 사태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6.3 사태 1964년 6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게 되죠. 네, 그야말로 정치적 충돌, 이해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의견 대립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이제 분출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뭔가 경제 개발을 해야겠다는 어떤 모색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와중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64년 6월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수출진흥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나오죠. 수출진흥 종합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무역 이 당시 이제 6월달에 그러니까 계엄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들게 되면서 그야말로 전국은 전국대로 혼란스러운 이 와중에 뭔가 박정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모색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뭐 세계적인 어떤 현상도 다 뭔가 그 어떤 경향성이 있었는데 박정희 모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경향성을 뭔가 거스르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66년에 미국 원조를 받아서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야말로 그 여러 가지 기술 그러니까 뭐 유망한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망한 한국인 학자들을 유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키스트를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키스트 그리고 이제 제2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게 되죠. 제2차 5개년 계획 이 공학적 접근의 본격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비로소 이 박정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그것이 일정한 계획화에서 시행이 되는 것이 사실은 제2차 5개년 계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루카스 이야기를 했지만 로버트 루카스 교수가 그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뭔가 learning by doing 그러니까 실천에 의한 학습을 하면서 러닝 바이 두잉을 하면서 뭔가 순차적으로 이 수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화되고 있는 그 현상을 목격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이제 실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실행하는데 처음에 박정희가 했던 것은 이 공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뭔가 어떤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하고 다시 계획이 수립되고 하는 그래서 일정한 목표 계획하에서 일정한 목표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그거를 점검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경제 개발의 공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공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화되는 것이 바로 그 계획 그리고 목표 설정 그리고 상시적인 점검과 피드백, 점검, 체크, 피드백 뭐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가 바로 1967년부터 시행된 그야말로 제2차 5개년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산업이 고도화되는데 순차적으로 고도화된다는 거예요. 네, 순차적으로 계획 목표가 점점 높게 설정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하려고 하는 것은 기간이 되는 근간이 되는 뭔가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처음으로 기간 산업으로 형성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뭐 정유, 비료, 시멘트 이런 산업부터 육성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정희가 처음 그러니까 이건 1차 5개년 계획에서 이미 이건 달성이 됩니다. 네, 이거 달성이 되고 그래서 이 뭐 정유라고 뭐 울산 정유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1962년도에 착공이 돼가지고 63년도에 이미 정유 공장이 울산에 정유 공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코스코라고 해서 1949년에 이미 원유 저장 탱크 그러니까 원유 저장을 하는 그 담당하는 공사 원유 저장 대한 원유 저장 공사라고 하는 코스코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코스코에 의해서 이제 뭐 이게 원유가 공급이 됐었는데 그게 사실은 미국하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면서 원유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시적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 정부 간의 갈등이 상당히 그 당시에 뭐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때 발생을 할 때마다 원유 저장 탱크의 밸브를 닫아버리는 코스코, 닫아버리는 미국이 그거를 주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미국이 공급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닫아버리는 그런 일이 한 두어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그러면 이제 이게 전기가 꺼지고 서울 전체가 마비가 되죠. 그걸 휘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국제적인 자본이나 그 강대국들한테 이 원유 공급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유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62년, 63년도에 건설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비료 공장이라고 하는 거 1기부터 4기까지 아까 이제 충주 비료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59년 정도의 그러니까 건설 계획이 있고 61년 그리고 5개 공장 정도가 더 마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공장도 이제 건설이 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뭐 저기 이제 강원도에 가서 시멘트 건설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 현대나 뭐 우리가 아는 시멘트 회사들이 그 시멘트를 공급하게 되죠. 이런 산업을 이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이미 수립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미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석유화학공업단지 울산에 석유화학공업단지라고 하는 걸 1968년 그러니까 이건 2차 5개년 계획 때 만들어지죠. 2차 5개년 계획 때 만들어집니다. 이 석유화학공업단지를 만들 때 해외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게 석유화학공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원유를
원유를 사와서 이걸 분해를 해서 뭐 나프타로 분해를 한다면 그걸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에틸렌이나 뭐 이런 걸로 분해를 해서 그야말로 섬유화학 또는 고무, 섬유 고무 뭐 이런 그 화학 고무 화학 섬유 뭐 이런 걸 가공을 해서 만드는 일종의 아주 그 좋은 산업, 소재 산업, 중간 소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산업 단지라고 하는 걸 울산에다 만드는 겁니다. 68년에 만드는데 이걸 만들 때 여러 그 해외의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죠. 네, 의뢰를 해가지고 뭔가 이걸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해외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한국은 한 3만 톤 정도의 나프타나 에틸렌을 분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3만 톤 정도의 규모로 지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3만 톤 정도. 근데 우리 정부는 그거를 이제 3만 톤으로는 안 되고 한 10만 톤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가진 그 당시 이제 석유화학 공업 단지를 조성을 할 때 세계 최대의 어떤 그 석유화학 공업 단지는 한 30만 톤 정도의 규모의 나프타나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또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규모 정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어떤 그 석유화학 공업 단지였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30만 톤 정도의 어떤 그 규모는 안 되더라도 한 10만 톤 정도의 석유화학 공업 단지 정도는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잡게 되죠.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잡은 겁니다. 그야말로 대규모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어떤 공업 단지를 건설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이게 박정희식 개발 전략이거든요. 수출이 돼야 됩니다.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원가를 낮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전략이죠. 네,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를 하고 미국 전문가들이 3만 톤 규모의 건설을 제시를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만 톤 규모의 나프타 분해 능력을 갖춘 그런 석유화학 공업 단지를 짓겠다 해서 짓습니다. 네. 그래서 그야말로 대규모 콤비나트, 그야말로 정유 공장을 그 석유화학 공업 단지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고 30만 톤 규모의 어떤 세계 최대 10만 톤 규모인데 30만 톤이랑 경쟁을 하려니까 30만 톤 규모의 국제 석유 메이저들과 경쟁을 하려니까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정부 지원이 들어가게 되고 뭐 세제를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뭐 무상 아주 헐값에 매입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줄 수가 있잖아요. 지원금을 주는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30만 톤 규모의 석유 메이저들이 공급하는 어떤 석유 시장과 석유 메이저들과 경쟁력이 있는 어떤 형태의 어떤 석유 화학 단지를 조성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80년대까지 화학 섬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80년대까지 최고의 수출, 제1의 수출품이었습니다. 네. 이거를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석유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어떤 그 산업의 육성의 초석을 다졌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만큼 대규모의 어떤 공장을 지어서 그거를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 경쟁력을 키우겠다. 점진적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거든요. 전략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 석유화학단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 전기공업, 전기전자, 그 다음에 전기전자, 그 다음에 뭐 고속도로가 나오게 되고요. 전기전자 산업은 한 뭐 68년 정도, 1968년, 고속도로 1970년에 고속도로 그 경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1970년 그러니까 종합제철소, 포항제철이죠. 종합제철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1970년에서 73년이고 73년이 되면 중화공업화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핵심적인 소재, 그 다음에 중간 소재를 개발을 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전자 같은 새로운 실질적인 제품을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품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원까지 깔리게 되고 종합 제철소, 철강, 철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중화공업화 선언을 하면서 뭐 이제 자동차랄지 조선 배라고 할지 아니면 기계 산업 이런 것들 점점 이제 제품이 고도화되는 것이죠. 고도화되는 곳으로 점점 육성을 순차적으로 아주 이렇게 점점 순차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전략이 바로 이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고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야말로 그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의 구성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그게 이게 하나의 공학적 접근입니다. 하나의 공학적 접근으로서의 어떤 이런 그 수출 주도형 개발 전략의 한 그거죠, 축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울산의 석유화학공업 단지라고 하는 것이 68년에 준공이 되게 되고요. 72년이 되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게 개시가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고속도로는 70년,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게 70년에서 73년에 이제 건설이 되게 되고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게 1972년 4월인데요. 이게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 마을 산업인데 원래 1971년에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새마을 가꾸기 운동 그 마을 한 전국에 한 3,300개 정도 된 33,000개 정도 되는 마을에다가 시멘트 포대를 한 5푸대 정도를 내려보냅니다. 식을 내려보내게 되고 그 사업의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1972년에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마을 개조 사업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뭔가 마을을 근대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새마을 운동은 처음에는 그 농촌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뭐 공장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것과 같이 뭐 이거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사회 개조 운동으로 발전시키려고 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보관이었었는데 이건 72년부터 그러니까 멈춰버리게 되죠. 나중에 멈춰버리게 되고 72년 8월에 8.3 조치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게 상당히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8.3 조치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조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8.3 조치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1960년 동안 그야말로 고도 성장을 하게 되고 과잉 설비와 과잉 생산이 발생하게 되고 뭐 이런 그야말로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성장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1960년 이미 70년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금리도 엄청나게 폭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이 당시 뭐 여러 현대나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돈을 못 갚는 상황, 그 부도 위험에 매일매일 봉착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당시에 1971년 8월 15일 날 닉슨 쇼크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닉슨 쇼크라고 해서 그야말로 브레튼 우드 체제가 종식을 가하고 그야말로 금과 달러 간의 이 연계가 끊어집니다. 네, 끊어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그리고 금값과 석유 값이 폭등하는 그런 어떤 국제 정세도 엄청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못 갚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항상 부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사채 동결을 합니다. 예, 갑자기 긴급 조치로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채 동결 조치, 즉 이 기업과 전주 간의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네, 어느 순간 끊어버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기업과 전주 간에 맺었던 사채 거래를 무효로 사채를 동결시켜 버린 것이죠. 사채 동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뭐가 있었냐면 사채 동결과 함께 법인세 개정령을 발표를 합니다. 법인세 개정령을 발표를 하면서 만약에 그러니까 사채 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채라고 하는, 이 당시 사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당시 뭐 은행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발달돼 있지도 않았고 그야말로 기업들이 사채 시장에서 그러니까 돈을 빌리곤 했었는데 아주 열악한 금융 시스템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권의 어떤 실력자, 그러니까 돈만 많을 뿐만 아니라 정계의 실력자들이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을 못 갚을 지경이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갚아도 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것은 이 사채 동결 8.3 조치를 하면서 사채 동결 조치와 함께 했던 것이 그 사채를 양성화시키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법인세 개정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만약 사채업자들이 자기 돈을 회사에 출자를 하게 되면 돈의 출처를 묻지 않겠다. 사실 사채라고 하는 거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불법적으로. 그래서 강압적으로 너희들이 불법 자금을 모았을 경우에는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협박과 함께 만약에 너희들이 그 돈을, 그 어두운 돈이죠. 네, 사채, 어두운 돈을,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모금한 돈의 출처를 묻지 않을 테니 너희들이 그 돈을 기업에 출자를 하면 그 돈의 출처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사에 출자하고 기업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또는 회사 창업을 촉진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들, 그러니까 뭐 불법적인 사채 회사 이런 거 말고 기업들, 뭐 정상적인 기업이죠. 정상적인 기업도 자회사를 만들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기업, 뭐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삼성그룹의 회사가 자기 자회사를 만들 경우에는 그 자회사에 상당한 지분이 있을 테니까 배당 소득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배당 소득을 얻은 것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계속 회사를 만들라는 겁니다. 자회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회사들도 자회사를 마구 만들어서 회사의 숫자를 늘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 83 조치 이후에 엄청나게 기업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기업이 많아지게 되고 이러면서 경제가 부흥을 합니다. 기업 숫자가 많아지면서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부흥하거든요. 사실 1971년 닉슨 쇼크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1973년에 되면 오일 쇼크가 발생하잖아요. 그 오일 쇼크가 있었으면 71년, 73년을 거치면서 뭔가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선진국 경제가 황금 시대를 종식하고 얼어붙은 시기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잘 나갈 수 있었던 하나의 조치가 있었다 한다면 그거 바로 83 조치죠. 법인세 개정령으로 그야말로 기업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83 조치를 하니까 83 조치 사채 동결 조치를 하니까 그야말로 그 정계의 실력자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그걸 폭력으로 누르는 상황에서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죠. 그야말로 폭력과 폭력이 부딪히면서 더 큰 폭력으로 독재라고 하는 체제가 구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그 박정희식 모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요거를 박정희 모델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 박정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도 성장을 가능케 했던 박정희식 경제개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에 이거는 하나의 정부 주도형 개발 전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자본, 노동, 기술을 정부가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산 요소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한 생산 요소를 정부가 제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부가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필요하거든요. 국내 저축으로 우리나라는 그 당시 저축률이 낮았기 때문에 충분치 않았어요. 자본을 형성하는데 충분치 않았으니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해외 저축이 필요했던 것이죠. 해외 저축. 그 차관인데 국내 저축을 그야말로 은행을 국유화해서 은행 국유화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한테 자원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우선순위에 맞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구조로 갔던 거죠. 처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정한 뭐 비료나 정유나 뭐 시멘트 그게 점차적으로 고도화되는 어떤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정부 정책의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원이 배분됐습니다. 은행을 국유화해서. 그 다음에 해외 들어오는 해외에서 돈 빌린 것도 전부 조사하고 감시하고 점검하고 허가하고 해가지고 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자원이 이 금융이 배분되도록 했던 것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정책 금융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정책 금융. 이 정책 금융에 의해서 결국 그 자원이 배분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금융이 배분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60년대에도 거의 은행 정책 금융의 비중 자체가 50%를 넘었어요. 70년대 되면 더해지죠. 70% 정도 됩니다. 정책 금융의 비중 자체가 은행에서 나가는 금융의 50% 70% 이게 정책 금융이었다. 그 다음에 숙련 노동자를 숙련공들을 정부가 제공했어요. 무슨 기술학교랄지 아니면 뭐 사내 훈련이랄지 아니면 공공 뭐
훈련기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한 120만 명의 숙련공을 창출합니다. 정부가 120만 명의 이 당시 그 1967년부터 2차 5개년 계획부터 이걸 제공할 숙련공들을 육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967년부터 81년까지 한 120만 명의 숙련공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 기술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술도 제공을 하게 되는데 키스트 66년에 키스트를 설립을 하면서 기술도 고도화시키게 됩니다. 키스트 설립을 통해서 고도화시키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박정희는 정부 주도형 개발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정부가 주도해서 그야말로 성장 전략을 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복제가 가능하거든요. 복제가 가능합니다. 예. 다른 나라 개발도상국들이 박정희 모델을 따라하기 위해서 이런 정부 주도형 개발 전략, 노동, 자본, 기술,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필요한 주요한 생산 요소들을 정부가 공급하는 것은 복제가 가능하죠. 이걸 배워가서 합니다. 네. 이걸 그대로 실행을 하거든요. 실행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만 실행해가지고는 박정희식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근데 박정희식 모델이라고 하는 건 복제 불가능한 측면이 있거든요. 일종의 한국형 고도 성장, 그러니까 한국식 경제 개발 모델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건 복제가 가능한데 박정희 모델로서 왜 박정희 모델이 다른 나라에서는 구현이 안 되느냐, 왜 복제가 불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측면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공학적 접근입니다. 공학적 접근. 이 공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그 정부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 후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대규모, 그러니까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 대규모 공장을 지어야만 규모의 경제를 향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석유화학공업 단지를 할 때도 미국에서 3만 톤 규모의 그 석유화학공업 단지를 지으라 할 때도 10만 톤 규모로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포항제철을 지을 때도 뭐 103만 톤, 그 당시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103만 톤 규모의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종합 제철소를 지었던 겁니다. 포항에다가. 그래서 세계에서 뭔가 경쟁력을 갖춘 어떤 그 대규모 공장을 건설을 해서 그걸 수출한다. 근데 그 대규모 공장이라고 하는 건 순차적으로 고도화한다는 겁니다. 네. 순차적으로 처음에는 뭐 정유 조그마한 정유 회사에서 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그 다음에 전기전자, 그 다음에 뭐 종합제철소, 자동차, 뭐 조선소. 그러니까 뭐 정주영 회장, 현대 정주영 회장한테 조선소 지으라고 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 황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조선소를 짓고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이제는 기계까지 생산을 하는. 그래서 이 공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 이게 결국에는 정부가 자원을 배분을 하지만 이 공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그거를 수출을 한다. 대규모 공장을 지어서 수출을 한다. 그 수출 실적에 따라서 이걸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학적 접근에 있어서는 수출 실적에 따른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수출 실적에 따른. 그래서 자원을 배분할 때 수출 실적이 날만한 것을 순차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정부가 자원을 배분을 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정부 주도형 개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부정부패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을 배분할 때 뭐 어떤 공장을 짓는다 할 때 그 공장의 주인을 누구로 하겠어요? 권력자들과 가까운 사람, 권력자들의 친구, 권력자들의 친지, 권력자들의 과 이해관계가 맞닿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한테 그런 공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인맥을 통해서 인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자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뭔가 자원 할당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인맥에 의해, 인적 요소에 의해서. 근데 이거는 실적에 따라 수출이라고 하는 실적, 수출 주도형이니까 수출이라고 하는 실적에 따라서 자원이 배분되니까 부정부패가 없는 겁니다. 부정부패. 이게 매우 특이한 겁니다. 부정부패가 없다. 물론 뭐 아주 없지는 않았겠지만 비교적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거의 없었어요. 수출 실적에 의해서 자원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 평가 시스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정부가 주도하면 거의 100이면 100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특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 기업, 민간 간 협동의 조정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네, 조정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두 가지 회의체가 있었는데 민간 그 관민 관민 합동 회의체라고 하는 회의체가 있었는데 그게 수출 진흥 확대 회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게 월초에 있었고요. 월말에 개최되는 게 월간 경제 동향 보고 이게 월 말에 그러니까 매월 이런 회의체들이 작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회의체들이 작동을 해서 특히 이제 수출 진흥 확대 회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월간 경제 동향 보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거시경제를 보고하는 자리다. 거시경제 동향을 보고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 수출 진흥 확대 회의는 얼마나 수출과 관련해서 기민하게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점검하는 회의입니다. 매월 그런 회의가 개최가 됐어요. 그리고 1965년부터 이게 1965년부터 작동이 됐어요. 작동이 돼서 79년까지 박정희 대통령 죽을 때까지 계속 매월 거의 빠지지 않고 매월 작동을 합니다. 확대회의가. 그래서 수출과 관련해서 뭐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그 수출 실적을 매일 체크를 합니다. 네. 그 산업별로, 분목별로, 지역별로, 공장별로 매일 출장을 나와가지고 공장별로 왜 수출 실적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미진하냐 그 이유를 찾아내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만약 뭐 세제가 잘못돼 있다 그러면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금융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디자인이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조언을 해준다든지 이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와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 체크를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한 결과 그 어떤 문제의 원인이 발견되면 그 부처 간 조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문제 해결이
나오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매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뭐 10시, 11시 정도에 퇴근을 했다 그래요. 밤 10시, 11시 정도에. 그렇게 공무원들의 희생 그리고 엄청나게 열심히 그게 조정 메커니즘이죠. 조정.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 간에 공무원들 간에 뭔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정부끼리 정부 부처 간에 뭔가 협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조정이 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매일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특이한 거예요. 네. 뭔가 이거를 작동시킬 만한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리더십 이거를 작동시키는 조정 시스템을 일사불란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수출진흥 확대 회의만 해도 대통령이 매달 참석을 하니까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회의에서 뭔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과 공무원들의 헌신이 없이는 이게 작동이 불가능하죠. 박정희식 모델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수한 인적 자본 이 세 가지. 아까 이거 러닝 바이 두잉이었지 않습니까? 러닝 by doing.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없으면 고도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업이 그렇게 고도화, 중화학공업 가 된다고 하지만 그게 고도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조야한 어떤 소재 산업에서부터 그야말로 복잡한 휴대폰, 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그 산업이 고도화되려면 그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새롭게 전해지는 지식이나 정보를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능력, 그 학습 능력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필요하겠죠. 그런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 숙련공, 그 다음에 기업가 이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뭔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런 고도화된 산업 구조로의 향일성 또는 진보 또는 발전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 인적 자본의 요소라고 하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박정희식 모델을 따라하려고 하는 수많은 나라에서 그런 인적 자본이 없더라. 처음부터 중화공업화, 수입 대체 산업화, 처음부터 중공업부터 하자. 뭐 중국도 그랬고 인도도 그랬고 그랬잖아요. 좀 큰 나라들은 그런 거를 다 시도를 했습니다.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해서 자립 경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선의 중화공업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는 인적 자본의 부족이죠. 루카스 선생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복제가 안 되게 되고 결국 박정희 모델이 유일무이해질 수밖에 없었던 복제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의 비밀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박정희 모델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한국경제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수치도 확인해보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강의를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강의를 통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자기 거기에 이제 흥미가 생기면은 뭔가 추가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초석이 마련됐다고 한다면 또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한다면
이번 학기 한국경제론 수업이 성공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 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네, 이것으로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